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 3시 북한 마이너스 중국 국경의 차가운 두만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저는 평생 누렸던 모든 특권과 지위를 버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매서운 바람 속에서 아내와 세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48시간 전까지 저는 평양시 중구역에서 김정은 정권의 핵심 당 조직부 중장급 간부였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불빛이 보여요. 큰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 국경경비대의 서치라이트였습니다. 발각되면 우리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행 아니면 즉결 처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고위 간부였던 내부 조력자 김 처장의 마지막 충고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강을 건너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거나 시작될 겁니다. 평양의 권력 중심부에서 벌어진 잔혹한 숙청을 목격한 저희 가족의 탈출은 국정원도 예상하지 못했던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아들을 등에 업고 아내는 딸의 손을, 큰아들은 소지품을 든 채 우리는 차가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충격적인 탈북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양시 중구역에서 20년 넘게 당 조직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에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 체제의 핵심 간부로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중장급 간부로서 평양의 중심부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 조직부에서의 제 위치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리였고 가족들 역시 북한에서는 최상위 계층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양 제1백화점에서 간부로 일했고 큰아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작은아들은 만경대형 명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딸은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공부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무용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삶의 이면에는 항상 불안과 공포가 존재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충성을 보여야 할지, 어떤 말실수나 행동으로 이내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더 큰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고위급 인사들의 숙청이 빈번해지면서 그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누군가의 모함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외쳤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매일 아침 당 간부로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에 인사를 드리며 시작했던 하루하루가, 그리고 밤마다 자신의 언행을 되돌아보며 불안에 떨었던 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그런 삶이 저와 제 가족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압박이었는지 이제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탈북을 결심하기까지,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까지의 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 가슴이 떨립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그 여정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언젠가 이뤄질 통일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북한 체제를 비방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한 인간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겪었던 진실된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저와 제 가족이 실제로 겪은 일들이며 그 속에는 북한 사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평양의 아침은 늘 활기찼습니다.
특히 중구역 창광거리의 고급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창을 가진 고층 건물들,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멀리 보이는 유경 호텔의 위용까지. 하지만 이것은 북한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은 방 4개짜리 호화로운 아파트였습니다. 매일 아침 운전기사가 관용차로 저를 데리러 왔고 경비원들은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식탁에는 일반 주민들은 상상도 못할 고급 식재료들이 올랐고 외국산 가전제품들로 집안 곳곳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북한 - 중국 국경의 차가운 두만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저는 평생 누렸던 모든 특권과 지위를 버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매서운 바람 속에서 아내와 세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48시간 전까지 저는 평양시 중구역에서 김정은 정권의 핵심, 당 조직부 중장급 간부였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불빛이 보여요. 큰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 국경경비대의 서치라이트였습니다. 발각되면 우리 가족은 정치범 수용 소행, 아니면 즉결 처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고위 간부였던 내부 조력자 김 처장의 마지막 충고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강을 건너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거나 시작될 겁니다. 평양의 권력 중심부에서 벌어진 잔혹한 숙청을 목격한 저희 가족의 탈출은 국정원도 예상하지 못했던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아들을 등에 업고 아내는 딸의 손을, 큰아들은 소지품을 든 채 우리는 차가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충격적인 탈북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양시 중구역에서 20년 넘게 당 조직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에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 체제의 핵심 간부로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중장급 간부로서 평양의 중심부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 조직부에서의 제 위치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리였고 가족들 역시 북한에서는 최상위 계층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양 제1백화점에서 간부로 일했고 큰아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작은아들은 만경대형 명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딸은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공부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무용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삶의 이면에는 항상 불안과 공포가 존재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충성을 보여야 할지, 어떤 말실수나 행동으로 이내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더 큰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고위급 인사들의 숙청이 빈번해지면서 그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누군가의 모함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외쳤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매일 아침 당 간부로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에 인사를 드리며 시작했던 하루하루가, 그리고 밤마다 자신의 언행을 되돌아보며 불안에 떨었던 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그런 삶이 저와 제 가족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압박이었는지 이제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탈북을 결심하기까지,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까지의 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 가슴이 떨립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그 여정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언젠가 이뤄질 통일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북한 체제를 비방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한 인간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겪었던 진실된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저와 제 가족이 실제로 겪은 일들이며 그 속에는 북한 사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평양의 아침은 늘 활기찼습니다. 특히 중구역 창광거리의 고급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다른 나라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창을 가진 고층 건물들,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멀리 보이는 유경 호텔의 위용까지. 하지만 이것은 북한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은 방 4개짜리 호화로운 아파트였습니다. 매일 아침 운전기사가 관용차로 저를 데리러 왔고 경비원들은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식탁에는 일반 주민들은 상상도 못할 고급 식재료들이 올랐고 외국산 가전제품들로 집안 곳곳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권층의 생활 이면에는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보위부의 일일 동향을 보고해야 했고 가족들의 외출도 일일이 체크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 안방에도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면 항상 욕실에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 조직부에서의 업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실상은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고 항상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의 즉흥적인 결정들이 많아지면서 업무 수행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지시한 것을 내일 뒤집는 일이 다반사였고 그때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저희 같은 중간 간부들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숙청되는 것을 보며 저 역시 언제 그런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내는 평양 제1백화점에서 근무하며 외화벌이 사업에 관여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직책이었지만 사실 그곳에서도 끊임없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매달 정해진 외화 상납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가차없는 질책이 이어졌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남아 일해야 했습니다.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트 교육기관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큰 압박감 속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았고 부모의 지위 때문에 항상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매일같이 이어지는 사상교육과 생활총화에 지쳐갔습니다. 이런 것과 속이 다른 삶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삶인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마다 듣게 되는 고위 간부들의 숙청 소식은 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의심이 시작된 것은 작년 초 있었던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평양 시내 각 구역당의 조직생활 상황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순찰 중 우연히 보타동의 한 골목에서 굶어 죽은 노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평양의 중심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보고를 받고 출동한 보안원들은 서둘러 시신을 치웠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본 장면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노인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김일성 훈장이었습니다. 한때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이런 최후를 맞이한다는 사실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업무를 하면서 보고서의 내용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를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제출되는 보고서에는 인민들의 생활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는 내용이 가득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심지어 평양에서조차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역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고위급 회의에서 목격한 실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수령에 대한 충성을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서로를 감시하고 모함하는 일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신임하던 상급자가 다른 간부의 실수를 알고도 일부러 늦게 보고해 그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내용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습니다. 밤마다 제 방에서 이런 생각들과 씨름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꼈지만 한번 눈을 뜨고 나니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은 해외 파견 경험이 있는 동료들의 비밀스러운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외부 세계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만이 경제적으로 월등히 앞서 있다는 것, 그들의 일상적인 자유가 얼마나 큰지 이런 이야기들은 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과 회의감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가슴속에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이런 고민이 깊어질수록 저는 더욱 큰 고립감을 느꼈고 때로는 이런 생각 자체를 지우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사상학습과 생활총화에서 저는 여전히 모범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내면에서는 커다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된 말을 해야 하는 현실, 그것은 제 양심을 조금씩 갉아먹어 갔습니다. 가족들과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큰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몰래 제 서재로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대학에서 우연히 접한 외국 서적을 통해 알게 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고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몇몇 동료들과 함께 비밀리에 외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USB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외국 라디오 방송을 몰래 청취하고 있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순간 오한이 들었습니다. 발각될 경우 우리 가족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질책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행동이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용기를 내어 아내와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내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백화점 근무를 통해 해외 상품을 다루면서 북한의 현실과 외부 세계의 차이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과정에서 접한 정보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내 역시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무용수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아 해외 공연 기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철저한 감시 속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자유롭게 예술을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만경 대형 명학원에서 끊임없는 사상교육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족회의는 한밤중에 욕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불만과 고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정도였지만 점차 더 깊은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지, 우리 가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미래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지금은 특권층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보장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든 정치적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자유롭지 못한 삶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족을 점점 녹죄어 왔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탈북이 발각될 경우 우리 가족은 물론 친척들까지 모두 화를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구나 우리처럼 감시가 심한 고위 간부 가족이 탈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이 문제를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여름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장 신임하던 동료이자 30년 지기 친구였던 박 국장이 하루아침에 숙청당한 것입니다. 그는 제가 잘 알던 사람이었고 체제에 대한 충성심도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 회의 중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박 국장의 숙청 과정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에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쳐 그의 가족들을 끌고 갔고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는 그가 체제 전복을 꾀하는 반동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박 국장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써야 했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를 배신자로 몰아가는 글을 쓰면서 저는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후였습니다. 박 국장의 숙청 이후 그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여러 차례 신문을 받았고 매일 밤 진술서를 써야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까지 이어지는 신문 속에서 저는 우리 가족도 언제든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신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박 국장의 부인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평양에서 가장 우아한 여성으로 꼽히던 그녀가 이제는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절망과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더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국장의 아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3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사고사였지만 실제로는 고문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이 내부의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체제에 대한 증오를 느꼈습니다. 이 즈음 저희 가족을 향한 감시도 강화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불식 업무이 이루어졌고 가족들의 외출도 더욱 제한되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의 대학 생활에 대한 감시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보는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우리 가족에게도 같은 비극이 닥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새벽에 들이닥칠지 모르는 보위부 요원들을 생각하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런 공포 속에서의 삶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들과 마지막 상의를 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목숨을 걸더라도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철저한 계획 수립이었습니다. 평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탈북자 검거 사례들을 분석했고 실패한 케이스들의 원인을 하나하나 파악했습니다. 대부분의 실패는 준비 부족과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자금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아내가 백화점 근무를 통해 모아둔 달러와 위안화가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 부부는 몇 달에 걸쳐 조금씩 재산을 현금화했습니다. 귀중품을 조금씩 팔고 평소 거래하던 외화벌이 상인들을 통해 달러로 환전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탈북 루트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고위직에 있다 보니 브로커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대신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온 운전기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평소 장마당과 밀수꾼들 사이를 드나들며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가족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면서 도서관에서 한국과 중국의 지리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딸은 무용 연습을 핑계로 체력 훈련을 했고 작은 아들은 만경대형 명학원의 엄격한 생활 속에서도 비상시를 대비한 생존 기술을 익혔습니다. 아내는 백화점에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며 의심을 피했습니다. 오히려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강조하는 발언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당 조직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으로 근무했습니다.
상급자들의 지시에 더욱 충실히 따르고 사상학습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장된 일상 속에서도 세심한 준비는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자정이 넘어서야 잠깐씩 모여 계획을 점검했고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국경을 넘은 뒤에 도피 경로, 은신처, 연락 방법까지 모두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신경 쓴 것은 가족들의 심리적 준비였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미리 상정하고 그때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공부했고 저희 부부도 일상적인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이중 생활은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왔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 끝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탈북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내부 조력자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도 내부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보위부 고위 간부였던 김 처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 감시자였지만 실제로는 체제에 대해 저보다 더 큰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먼저 저를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지만 그의 다음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도 탈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위부에서 일하면서 본 북한의 실상이 그를 변화시켰다고 했습니다. 김 처장과의 만남은 우리의 계획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보위부의 내부 정보를 제공했고 국경 경비 상황과 감시망의 허점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것은 탈북자 검거를 위한 보위부의 작전 방식과 대응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협력에는 큰 위험이 따랐습니다. 그가 이중첩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짓 정보를 섞어가며 그의 진위를 시험해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 처장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사를 털어놓았는데 그의 누나가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굶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체제에 대한 불신이 시작되었고 보위부에서 일하면서 그 회의감은 더욱 커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탈북 계획을 공유하고 조율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보위부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경 지역의 경비교대 시간과 순찰 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주로 심야의 평양 외곽의 인적 없는 곳에서 짧게 만났고 매번 다른 장소를 이용했습니다. 서로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만약 한쪽이 체포되더라도 다른 쪽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처장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는 결정적인 정보를 주었습니다. 다가오는 당 창건일 기념행사 때 경비가 다소 허술해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보위부 간부들이 평양에 집중될 것이고 국경 지역의 경비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던 기회였습니다. 가족들과의 최종 결정은 매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욕실에 모여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채 우리는 마지막 가족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각자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준비됐습니다. 여기서는 미래가 없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보낸 시간이 그에게 체제의 모순을 깨닫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춤을 추고 싶지 않아요. 예술가로서의 자유를 갈망하는 딸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경 대형 명학원에서 매일 들어온 이야기들이 모두 거짓말 같아요. 어린 나이임에도 이미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만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믿는 건 당신뿐이에요. 탈북 날짜를 당 창건일 전날로 정했습니다. 김 처장의 정보대로 그날이 경비가 가장 허술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큰아들은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는 일을, 딸은 탈북 후 사용할 비상용품을 준비하는 일을, 작은 아들은 주변 감시 상황을 살피는 일을 맡았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식료품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조금씩 여러 날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저는 업무상 필요한 출장 서류들을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국경 지역까지 가는데 필요한 모든 허가서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힘들어했습니다.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딸아이는 마지막 무용 연습을 하면서 눈물을 참았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도서관에서 마지막으로 책을 반납하면서 가슴이 먹먹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달력의 숫자를 지워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긴장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밤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 깨어났고 매일 밤 보이부가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우리는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 밤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탈북 당일 새벽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새벽 2시 평양의 밤거리는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급한 출장이 있는 것처럼 짐을 최소화했습니다. 평소 제가 자주 지방 출장을 다녔기 때문에 이른 시간 가족과 함께 이동하는 것도 그럴듯한 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평양을 벗어나는 첫 번째 검문소에서 평소와 다른 검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당 창건일을 앞두고 특별 경계 근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를 태운 차량이 검문소에 다가갔을 때 온 가족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평소 제가 쌓아둔 인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검문소의 책임자가 제가 예전에 도와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우리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양을 벗어나자마자 우리는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원래는 주요 도로를 따라 이동할 예정이었지만 검문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대신 산간 지역의 우회도로를 택했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길이라 시간은 더 걸렸지만 검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긴장된 여정이었습니다. 차량은 울퉁불퉁한 길을 달렸고 아이들은 피곤에 지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뒤를 살폈습니다. 추적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변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점심 무렵 우리는 잠시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아이들은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었고 저희 부부는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때 김 처장으로부터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국경 지역의 경비 상황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큰 걱정거리였겠지만 이번만큼은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나쁜 날씨는 우리의 이동을 숨겨주는 천적의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마침내 국경 지역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량을 미리 약속된 장소에 숨기고 우리는 걸어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는 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마지막 은신처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경을 넘기로 한 시각은 자정이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어둠은 깊어졌습니다. 김 처장이 알려준 정보대로 이 시간에는 경비병들의 교대가 이루어졌고 30분 정도의 빈틈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노려야 했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 저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절대 소리를 내지 말고 내 뒤만 따라오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손을 놓지 마세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의 손을 잡았고 아내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선두에 섰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멀리서 군용 트럭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히 우리는 수풀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진흙탕 속에 엎드려 있는 동안 작은아들이 기침을 참으려 안간힘을 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트럭이 지나가는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물살이 평소보다 거셌습니다. 준비해온 고무보트를 펼쳤지만 날카로운 바위에 긁혀 구멍이 났습니다. 예비용 보트도 있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경비병 교대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나씩 업고 건너가겠습니다. 먼저 작은 아들을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바닥의 돌들은 미끄러웠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복에 성공하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딸을, 세 번째로 아내를 건넜습니다. 마지막으로 큰아들이 남았을 때 갑자기 상류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순찰 보트였습니다. 우리는 강둑에 움푹 파인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순찰 보트가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큰아들을 데리러 강을 건널 때는 이미 경비병 교대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언제 총성이 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평생 가장 빠른 속도로 헤엄을 쳤습니다. 큰아들과 함께 마지막 횡단을 할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의 흔적이 발견된 것 같았습니다. 온 가족이 있는 힘을 다해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젖은 옷이 무거웠고 추위로 몸이 떨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와 군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지쳐 울먹이기 시작했을 때 아내가 등에 업고 달렸습니다. 딸은 발목을 삐었지만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절뚝거리며 따라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떴을 때 우리는 미리 약속된 중국 측 접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김 처장이 소개해준 브로커와 만나기로 한 패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현지 농민과의 마주침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숨죽이는 긴장된 순간 그 농민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저쪽 창고에 숨어 있으세요. 곧 순찰이 올 겁니다. 인간적인 동정심을 보여준 첫 번째 이방인이었습니다. 창고에 숨어 있는 동안 북한 쪽에서 총성이 몇 번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공포에 떨었고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안아주며 괜찮을 거라고 달랬지만 사실 저 역시 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오지 않고 주변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4시간이 지나서야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북한 측의 갑작스러운 검문 강화로 지체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준비한 화물차에 올랐습니다. 짐 더미 사이에 숨어 이동하는 동안 숨쉬기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동 중에 3번의 검문이 있었습니다. 매번 차가 멈출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검문에서는 경찰이 짐을 검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건넨 뭉칫돈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부패한 중국 지방 공무원들이 오히려 우리의 탈출을 도운 셈이었습니다. 첫 번째 은신처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낡은 창고를 개조한 숙소였습니다. 처음으로 가족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지치고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곳에서 3일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브로커가 가져온 가짜 신분증을 받았고 기본적인 중국어 인사말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행의 다음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가 가장 안전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신적인 압박감이었습니다. 밤마다 북한 요원들이 들이닥칠 것 같은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소리만 들려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밤마다 울었고 딸은 말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밤 수상한 차량이 주변을 배회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추적조가 우리의 흔적을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다시 한번 급하게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우리를 숨겨준 창고를 떠나 베트남으로 향하는 여정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중국 남부로 이동하는 동안 4번이나 교통수단을 바꿔야 했고 매번 새로운 브로커를 만나야 했습니다. 돈을 더 요구하는 브로커도 있었고 우리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광저우에서의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좁은 지하 창고에 갇혀 지내야 했고 화장실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아이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큰아들은 자신 때문에 가족이 고생한다며 자책했고 딸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음식도 문제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 브로커가 가져다주는 빵과 물이 전부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배고프다고 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몫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자주 눈물을 훔쳤습니다. 위험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밤 위층에서 경찰의 단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이 발각된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우리의 탈북 결정이 너무 무모했던 것은 아닌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교회에서 파견된 선교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자들을 돕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베트남 국경으로 향하는 더 안전한 루트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국경을 넘기 전날 밤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국경에서 만약 붙잡히더라도 절대 북한으로 송환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한국행을 고집하세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과정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중에 산길을 따라 걸어야 했습니다. 뱀이나 정갈 같은 독충들이 우글거렸고 발밑의 길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의 발목 부상이 더 악화되었지만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베트남 땅을 밟았을 때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습니다. 베트남 경찰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금했고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한국행을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한국대사관으로 연락이 갔습니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도착하기까지의 3일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베트남 경찰서의 좁은 유치장에서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도 우리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국정원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북한의 고위 간부였다는 사실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를 대했지만 제가 가진 정보와 신분을 확인한 후에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신문은 철저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의 모든 정보, 특히 최근의 김정은 체제 동향과 고위층의 실상에 대해 상세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은 계속되는 신문과 이동에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사람만 보면 공포에 떨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아이들에게는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안을 위해 우리는 따로따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저와 큰아들이 먼저 출발했고 나머지 가족은 이틀 뒤에 다른 항공편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헤어지는 순간 또다시 만나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습니다. 옆자리의 큰아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자유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의 질문에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국정원 요원들은 이제 안전하다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도감은 이틀 뒤 나머지 가족이 무사히 도착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국정원 시설에서의 초기 조사는 한 달가량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침대에서 자고 따뜻한 식사를 하고 무엇보다 감시의 공포에서 벗어난 일상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같은 처지의 탈북자들과 함께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큰아들은 컴퓨터 교육에 특별한 흥미를 보였습니다. 북한에서도 컴퓨터를 다뤄본 경험이 있었지만 이곳의 최신 기술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딸은 무용 수업에서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자유로운 창작과 표현이 가능한 환경에서 그녀의 재능이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회복은 더딘 편이었습니다. 여전히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하나원의 상담 선생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고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요리 수업에 열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음식들을 배우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한 행복한 식탁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웃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는 주로 정착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체제, 경제 시스템,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북한에서의 20년 넘은 당 생활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원 생활 중 가장 큰 충격은 TV 뉴스를 통해 본 한국의 발전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이라는 이미지는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민들, 풍요로운 물자.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으로 받은 월급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수당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자유롭게 간식을 사 먹었던 날,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하나원 생활을 마무리할 즈음 우리 가족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눈빛은 사라졌고 대신 희망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를 빠르게 습득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한국 사회로의 첫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보호된 환경을 벗어나 실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임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정착금으로 기본적인 가구와 생활용품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더 넓은 집에 살았지만 이곳에서의 작은 공간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취업의 문제였습니다. 북한에서 고위직이었다는 경력은 이곳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다는 것이 취업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아내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백화점 경력을 살려 의류 매장에 지원했지만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동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자녀들의 적응도 쉽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면서 학력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내용과 한국의 교육 과정이 너무 달랐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했지만 따라잡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딸은 무용학원에서 강사 보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북한식 무용이 배어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을 배우기 위해 늦은 밤까지 연습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작은 아들은 학교 생활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임이나 연예인 이야기를 모른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북한 아이라고 놀림을 받고 울면서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컸습니다. 정착금은 기본적인 생활용품을 구입하는데 대부분 소진되었고 월세와 공과금을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가끔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대 굶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과 비교하면 이 정도는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보안업체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비록 단순한 경비 업무였지만 정직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아내도 식당 일을 거쳐 마트 캐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우리 가족의 단합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힘들었던 일, 좋았던 일을 나누며 우리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이제 탈북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에 합격했고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무용공연에 캐스팅되어 작은 무대지만 자신의 꿈